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본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서는 민주당의 신임 당대표에 이재명 대표가 연임됐다는 소식과 함께 고 태풍 종다리 관련 뉴스, 또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선출됐다는 소식까지 다양한 뉴스를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나오셔서 단계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특검 검사 바로 It is so good to be with everyone.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김홍태입니다. 지난 18일 뉴스 오늘에서는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부모의 이혼 등으로 어머니를 따라 본국으로 돌아간 후 국정 문제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 뉴스 리뷰에서는 지난 6월 일산 호수공원에 산책하던 60대 부부가 전동 킥보드에 치여 아내가 숨진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이 가해 학생들에게 무면허 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첫 소식은 지난 18일 일요 Y일인데요.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로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전기차에 지하주차를 두고 아파트 주민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천 전기차 화재는 갑자기 주차돼 있던 전기차 차체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폭발과 함께 치솟은 불길이 손쓸 새도 없이 주변으로 옮겨붙는 상황이었는데요. 인천 전기차 화재에 놀란 건 정전과 단수 피해까지 본 해당 아파트 주민뿐만은 아니며 전기차 차주와 다른 아파트 주민들도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자동차 화재는 600여 건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은 전기적 요인인데요. 통상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는 전기차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하주차장은 밀폐된 특성 탓에 전기차 화재 장소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장소로 꼽히는데요. 그런데 이번 화재가 부른 이른바 전기차 포비아는 새로운 님비 현상을 낳으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일부 아파트에서는 아예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출입을 금지했다고 하는데요.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는 주민과 전기차 차주 간 다툼으로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위험성만 따지고 보면 초기 진압이 수월한 지상주차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국의 전기차 60만 대를 한꺼번에 지상으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요즘 같은 폭염에는 지상주차가 화재에 더 취약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소방안전 규제 강화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되는데요. 스프링클러만 잘 설치돼도 대형 화재를 막을 수 있는 만큼 전기차 충전소에 소방안전설비 설치를 의무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최진 모건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스프링클러 헤드라든지 소화기, 또 옥내 소화전, 소화 질식포 이런 다양한 소방시설들이 설치가 돼서 안정성 확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들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수차례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모두 폐기됐는데요. 최근 인천 화재를 계기로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다시 부랴부랴 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 내 무사히 통과될지는 미지수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요즘 전기차 화재 관련하여 많은 우려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은 전기차 안전성의 문제를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차 화재의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리튬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은 고온에서 화재가 지속되는 이유로 지적되는데요. 열폭주 현상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여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과 그 대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또한 소방관들이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는 데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장비들과 기술에 대한 설명도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입니다. 또한 현행 소방 규제와 법안의 문제점, 그리고 그 개선 논의에 대한 설명도 좀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를 통해 현재의 소방 설비가 어느 정도나 취약한지,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방향은 없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화재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난 18일 뉴스 오늘에서는 매년 우리나라에선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1만 명 넘게 태어나고 있다면서 이 중에는 부모 이혼 등으로 본국으로 돌아가 아이들이 국적 문제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이 따로 살게 되면서 지금은 베트남에서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형형색색의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구경한다고 합니다. 이들을 위한 정부가 처음으로 연 초청 캠프인데요. 한국에서 미용사를 꿈꾼다는 김모 군도 참여했다면서 다문화 가족 자녀인 김모 군은 아빠가 한국인이니까 한국은 언제나 자기 고향이고 기회가 생긴다면 한국에 다시 돌아와 공부하거나 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중 국적인 김 군은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군대도 가고 싶다고 하는데요. 김 군처럼 국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머니가 베트남인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어머니와 함께 베트남으로 돌아간 아이들이 적지 않은데요. 문제는 이 아이들이 현지 정착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국적만 있는 경우 초등학교 입학도 자유롭지 않으며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는다면 베트남의 의료보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설문조사 결과 한국 국적을 가진 자녀 5명 중 1명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대훈 사단법인 코피온 사무국장은 베트남어 시험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학교 입학을 못하거나 아니면 진학을 못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들을 재외국민으로 정부가 보호할 의무가 있는 만큼 정부는 5년 전부터 베트남 현지 정착을 돕기 위해 교육과 법률 상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베트남으로 돌아간 귀한 여성과 한국 국적 자녀의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 관련하여 다문화 가족의 문제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보도는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국적 문제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을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으로 돌아간 한국 국적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나름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베트남에서 초등학교 입학이 자유롭지 않아서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 그리고 현지 정착을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내용 등을 좀 더 자세하게 언급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귀한 여성과 한국 국적 자녀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연합뉴스 TV가 단독으로 지난 6월 일산 호수공원에 산책하던 60대 부부가 전동 킥보드에 치여 아내가 숨진 사고를 보도했었는데요. 지난 16일 뉴스 리뷰에서는 경찰이 가해 학생들에게 무면허 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6월 경기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고등학생 2명을 태운 전동 킥보드가 산책 중인 60대 부부의 뒤를 덮쳤는데요. 이 사고로 아내는 숨졌고 남편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앞서 가해 학생 2명에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이어 무면허 운전 혐의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만 처벌되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공원 내 자전거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청은 사고도로가 자전거 도로라는 고양시청의 고시를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경기 북부경찰청은 사고도로가 출입이 자유롭고 차단기나 경비원에 의해 통제되지 않았다는 법상 도로 조건에 따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는데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속하는 중범죄인 무면허 운전 혐의가 적용된 만큼 가중처벌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사건이라 피의자들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도 피해자 측과 합의가 없다면 실형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라고 전하며 가해 학생들이 혐의를 인정한 만큼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로 인한 60대 부부의 비국적 사고를 다루고 있는데요. 사고의 심각성과 법적 쟁점을 잘 전달하고 있으며 또한 단독으로 보도한 점은 매우 훌륭해 보입니다. 다만 이 보도에 전동 킥보드 이용 시 어떠한 위험한 점이 있는지와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할지는 한 번 더 짚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킥보드 사용 관련 법적 규제에 대해서도 약간의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전동 킥보드 이용 시 면허가 필요한지,
도로에서의 전동 킥보드의 운전에서 별도로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이러한 점 등에 대해서 설명이 더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자전거 도로의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사고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합의가 없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성년자이고 초범위에도 이러한 중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심각한 범죄라는 부분을 더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건국대학교 강지우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우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에 방송되는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올여름 폭염으로 인한 피해와 이에 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처 방안, 그리고 여름이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 다뤘는데요.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방송은 밤낮으로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한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을 비추며 시작합니다. 올해 여름은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가 넘는 폭염 일수와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열대야 일수가 모두 평년보다 훨씬 많이 나타났는데요. 이로 인해 전력 사용량이 급증해 정전과 에어컨 실외기 화재 등의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물 사용량이 많아지며 경북 청도의 한 마을은 며칠씩 단수가 되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는데요. 폭염이 계속되며 더위에 따른 체온 상승과 탈수 증상을 느끼지 못해 온열 질환자가 2,000명 넘게 발생했고 목숨을 잃은 사람도 20명을 넘어서는 등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폭염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는 폭염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상향시키고 17개 시도에 현장 상황관리단을 파견했습니다. 서울시는 도로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살수차 운행 횟수를 2배로 늘리고 찾아가는 살수차를 운행하고 있는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버스 정류장 무더위 쉼터와 이동 노동자를 위한 쉼터도 곳곳에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48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쪽방촌의 상황은 좋지 않았는데요. 이를 위해 쪽방촌 상담소에서 나온 직원들이 수시로 주민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골목마다 쿨링포그를 설치하고 공용 에어컨과 무더위 쉼터를 배치하는 등의 방안도 시행되고 있는데요. 덕분에 사람 한 명 눕기도 좁은 방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폭염을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 종일 사투를 벌이는 이들도 있는데요. 긴 소매와 바지, 안전모와 마스크까지 착용한 채 작업하는 현장 근로자들의 온열 질환 예방과 확인은 이제 필수가 되었습니다. 보건관리자는 체온계와 이온음료, 포도당 등으로 구성된 여름철 더위 예방 키트를 들고 다니며 근로자들의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현장 한켠에는 얼음물과 아이스크림이 든 냉장고와 시원한 에어컨이 배치된 휴식 공간도 마련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주의보에서는 매시간 10분씩,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폭염경보에서는 매시간 15분씩 휴식을 취하도록 공고하고 있는데요. 더위가 절정에 달하는 한낮 시간에는 옥외 작업을 단축하거나 중지하기도 합니다. 장마가 끝나자마자 이어진 폭염으로 생산성에 큰 차질이 생겼지만 더위는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올여름 이렇게 폭염이 심해진 이유는 장마가 물러간 뒤 한반도 상공을 차지하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 위에 고온건조한 티베트 고기압까지 한반도를 덮쳤기 때문인데요.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된 2018년보다 올해 전국 열대야 일수는 지난달 8.8일로 역대 7월 중 최장을 기록했습니다. 따뜻한 바다와 북태평양 고기압을 따라 유입된 수증기가 지상에서 나가는 열을 붙잡아두는 온실 효과가 나타나 야간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게 되는 건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캘리포니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도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났으며 그리스에서는 폭염으로 관광객이 사망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지구 지표면 온도는 각각 섭씨 17.09도와 17.15도를 기록했는데요. 1940년 기후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온난화 진행 속도 또한 빠르다는 건데요. 지난 20년간 서울의 폭염 일수는 3배 넘게 증가했고 환경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과 표층 수온, 연간 해수면 상승폭은
모두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환경과학부 손석우 교수는 우리나라의 빠른 도시화로 인한 도시 열섬 효과 등으로 인해 국지적으로 온난화가 강화되었다고 판단했는데요. 한반도를 둘러싼 바닷물의 온도가 전 세계 평균에 비해 빠르게 데워지고 있어 그 영향으로 기온 상승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말했습니다. 기상청이 정의하는 여름은 하루 평균 기온이 20도 이상 올라간 후 다시 떨어지지 않은 첫날부터 마지막 날을 뜻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여름은 100년 전보다 20일 길어졌고 겨울은 22일 짧아졌습니다. 폭염은 결국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는 온난화의 영향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잦아지고 있는 극한 호우, 가뭄, 산불, 한파 등의 이상기후 역시 온난화로 인한 현상인데요. 기후과학자들은 지구 내부에 쌓인 에너지에 대해 나타난 대기순환으로 인해 이상기후가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더 길어지고 뜨거워진 여름은 이미 우리의 일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경기도 평택의 한 과수농장에서 재배되고 있는 것은 남미가 원산지인 패션프루트입니다. 열대기후에서 자라는 애플망고, 바나나, 구아바와 용과 등의 작물들과 제주도에서 나던 귤이 경기도 농장에서 재배되고 경북의 사과는 강원도까지 북상했는데요. 새로운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는 건 기존 작물 재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지금의 북상 속도라면 머지않아 모두 한반도에서 사라질 작물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는 우리 밥상 물가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아프리카의 가뭄으로 카카오 생산량이 줄어들며 세계 카카오 가격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커피, 설탕 등의 다른 원재료값 또한 같은 이유로 고공행진 중입니다. 전 세계는 기후변화를 늦추기 위해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치를 1.5도 이내로 제한하자고 약속했는데요. 2018년 열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선 이를 위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40% 감축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아직 감축량은 미미한 수준인데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지금의 추세로 봤을 때 앞으로 탄소 감축 40%라는 목표 달성은 상당히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에 대해 기후 변화를 꼽은 응답이 지난해 처음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상기후로 인한 극한 기상이 일상이 되고 나서야 기후변화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부터 탄소 배출을 현저히 줄여도 기후변화 속도를 막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탄소 배출 40% 감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선 전 국민이 현재의 안락함을 포기할 준비와 후속 세대를 위해 어느 정도 희생할 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유정현 도시공학과 교수의 이야기를 끝으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자,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지우학생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습니까? 네, 저도 이번 여름을 보내며 이전보다 많이 더워진 것을 체감했는데요. 그저 덥다고만 생각했지 폭염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선 이번 방송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밥상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 역시 지구온난화 때문이라는 사실이 인상 깊었는데요. 이번 회차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지구온난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저부터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저도 실천을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강지우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한창일 때 추석 명절인데도 부모님을 뵈러 가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도 추석이 코앞인데 다시금 코로나19가 유행을 하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국가공무원 인증의 발언 김진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금 또 심상치 않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 환자 수는 이미 올해 최고 수준을 돌파했고요.
또 아이들의 계약까지 맞물리면서 유행 속도가 더 빨라질 거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코로나19의 확산 규모, 원인에 대한 언론 보도부터 짚어보죠.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다 보니까 예. 뭐 이 무더위에도 이제 마스크까지 쓰고 일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8월 막바지 여름 휴가와 함께 또 개학, 추석 연휴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예. 이번 추세가 자칫 대유행 사태로 번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8월 첫째 주 기준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지난 7월 첫 주와 비교하면 한 달 사이에 9배 이상이나 증가했고요. 또 둘째 주는 6주 전에 비해서 2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입원 환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무증상 환자 등 집계되지 않은 인원까지 포함하면 실제 감염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환자가 이달 말에는 한 주에 35만 명이 이를 것 같다고 전망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최고 유행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행 중인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난해 말 미국과 영국, 인도 등에서 유행한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KP3 바이러스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감염력은 높지만 치명률은 낮다고 하죠. 하지만 과거에 이제 코로나 대유행 당시에 바이러스가 여러 차례 변이 과정을 거치면서 적지 않은 피해를 확산해 왔다는 점에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언론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큰데요. 방학 기간에 나타난 이런 확산세가 개학으로 인해서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혹시라도 이제 아이들을 매개로 유행의 규모가 폭증할 경우 지병이 있거나 연로한 고위험군에는 타격이 미치기 때문에 예.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언론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엔데믹 이후에 방역 조치가 대부분 완화됐기 때문에 네. 이전에 격리했었던 명확한 지침이 좀 없어서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모습인데 확진자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전환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죠. 그렇죠. 예, 위기 단계는 이제 관심으로 낮아졌고 격리 지침도 증상 호전 후 24시간까지로 완화됐습니다. 이제 코로나는 독감 수준인 4급 감염병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고위험군에게는 치명적이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찾는 사람들이 급증했고 또 팬데믹 초기에 나타났던 사재기 조짐과 함께 진단키트 제조 회사들이 생산량을 맞출 수 없을 정도로 주문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엔데믹 이후 격리 의무가 없어지다 보니까 직장에서는 확진자에게 유급 휴가를 줄지 아니면 연차를 쓰게 할지 그것도 아니면 무시하고 계속 출근하게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 진단을 회피하거나 감염 사실을 감추려 할 수도 있는데요. 네. 올해는 특히 이제 폭염 때문에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계속 가동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될 환경마저 조성돼 있는 것이죠. 중앙일보는 정부가 치명률이 낮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장 대응 단계를 높이지는 않더라도 감염이 확진되면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을 공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과거 코로나19 경험을 통해서 굳이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진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전하면서 예. 정부가 이런 세태에 경고를 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엔데믹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재확산 우려가 높은데도 정부가 여름철 유행에 대비해서 진단키트나 치료제 비축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 불안감을 잠재우고 또 방역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면밀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진단키트와 치료제 가격 폭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철저한 수급 관리가 필요하고 또 자가격리 의무가 없어져서 사업장마다 대응 기준이 제각각인 점을 고려해서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과 또 계도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정부도 일단 현재로서는 위기 단계를 상향시키는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네.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 같기는 합니다.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든가 치료제 추가 공급 계획도 밝혔는데 이 같은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코로나는 5, 6개월을 주기로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1년에 한 2번 정도 그렇습니다. 유행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지난해 여름에도 이제 환자가 크게 늘었었고 한동안 주춤하다가 겨울에 다시 급증하죠. 예.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을 알면서도 안이하게 판단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언론은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최근에서야 진단키트 공급을 늘리고 마스크 쓰기 등 일상 방역을 강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예.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진 상황에서 너무 한가한 대응이라는 비판입니다. 동아일보는 작년 여름 재유행을 겪었기 때문에 올해 7, 8월 코로나가 다시 확산할 것이라는 점을 정부가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충분히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야 치료제를 추가 구매해서 공급하고 진단키트 생산을 독려하겠다고 하는 것은 늑장 대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수준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데다 질병관리청의 코로나 치료제 예산이 지난해보다 53.2% 줄어든 점을 지적하면서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이제 과소평가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정부가 진단키트와 치료제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예. 확산세가 커진 상황에서 뒤늦은 대응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이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료 검진을 실시하고 백신 접종 확대와 또 비상병상 확보 등 어떤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세밀히 준비해서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전공계 이탈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중증 환자도 그렇고 네. 응급 환자 대응에 큰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리해 볼까요? 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코로나 환자의 93.8%가 예. 경증과 중증 사이를 차지하기 때문에 기존 이제 체계로 의료 체계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위험군 환자들에게는 여전히 위협적이죠. 예. 언론에서는 이번 코로나19 유행이 과거 유행과는 달리 더 걱정스러운 이유가 지난 2월 전공의 이탈로 시작한 의료 공백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증 환자까지 급증하면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인한 이제 구멍난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랬군요. 국민일보는 최근 지방 종합병원 여러 곳에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발생했고 또 대형 병원마다 전공의 공백을 간신히 버티는 터라 코로나 상황이 긴급해질 경우에 의료 현장을 감염병 대응 체계로 전환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최근 폭염과 코로나 재유행 여파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고작 경증 환자는 응급실에 가지 말라는 당부를 내놨을 뿐이라면서 예. 정부가 의료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려는 책임감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한국일보는 응급실 마비는 의료 붕괴의 시작이라면서 특히 이번 추석 연휴가 중대 고비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진료 과목 전문의 등을 응급실로 돌리는 등 특단의 단기 처방부터 서둘러서 어떤 경우에도 응급의료의 최전방이 붕괴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원숭이 두창으로 알려진 아프리카 풍토병이죠. 네. 엠폭스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또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언론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해 보이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정말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프리카 풍토병으로 알려진 예. 엠폭스까지 세계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제 재난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재난하면 흔히 자연재해로 여겨져서 왔었지만 이제는 뭐 기후 위기나 감염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난 상황이 어느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전 세계적인 위협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물론 대응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사회의 신뢰 또 배려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언론의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은 단순히 방역의 문제를 넘어서 경제적 또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가 경각심을 일깨우되 막연한 불안감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현명한 전략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제 감기 같은 바이러스에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고위험군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서로 배려하는 사회의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론이 기억해야 할 내용까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들의 다양한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